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각자 위치에서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들 있으셨겠지만 아마 누군가에게는 힘든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차를 맞고 있고요.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3분의 1 정도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한다고 합니다. 또 빈부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립과 단절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42차 지역과 문화 포럼에서는 고립과 단절의 시대, 예술로 공감하고 어루만지기를 주제로 개인과 사회의 소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예술이 가진 힘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술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고립과 단절은 불편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제 잠시 시작하게 될 연극 마주보는 집은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고립과 단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공연 연계 포럼으로 기획해서 예술이 전하는 깊은 공감과 울림을 통해 이 시대의 고립과 단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연말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막히신 상황인 거죠? 네, 먼저서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극과 또 특강 또 이어지는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허소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독과 또 뭐 단절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연극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극의 각 주인공들이 참 외롭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기억은 저 그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동명이인이어서 이제 너 그거 반납하고 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숨을 쉬셨어요. 어떡해 이런 마음. 네, 아마 오늘 그런 마음들이 여기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제는 고독과 단절 그런 것들이지만 끝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연극에 이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객관적이고 철학적으로 성찰하도록 도와주시는 김만권 교수님을 모실 건데요. 김만권 교수님은 정치 철학가십니다. 소개글에 보시면 올해 6살 된 아이의 아빠로 아이에게 물려줄 세계에 대한 고민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논의가 아이에게 더 나은 세계를 물려주기 위한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를 궁금한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만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반이었더군요. 그래서 연극 공연 무대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극 무대 가운데 서니까 또 더 새로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이야기들 대부분의 내용들이 저한테는 조금 뭐 더 많이 와 닿았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일까 싶긴 한데 그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이 내년에 나오는 책이 외로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진다는 것이라고 해서 제목도 일단은 정해져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외로워진다는 것들이 어떤 현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외로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롭다라는 말이 너무 낭만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이제 외로우려면 가을이 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낙엽도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 바바리 코트도 입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 외롭다라는 말, 고립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을 호소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도움의 손을 내밀 사람이 없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외롭다라는 말은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인간은 본연적으로 외로운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이 외롭다라는 말 자체가 16세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여러분 오늘 연극을 보러 오셨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코리온 레이너스라는 연극에서 처음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론리라고 해서 외롭다라는 말.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이 명사가 처음 등장한 거는 햄릿이라는 연극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100여 년 후에 존 레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안 쓰는 말 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롭다, 론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7세기까지만 해도 외롭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은 쓰지 않았던 말에 가깝고요. 그리고 영미문학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첫 번째 캐릭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존 밀턴의 슬러건이라는 작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악마가 이브를 유혹하러 이제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전에 등장하는 이브를 유혹하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브를 유혹하러 가는 장면에서 아주 황량한 상황을 혼자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의 악마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황량한 상황을 건너던 이 악마가 혼자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 사방을 나 혼자 건너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 어떤 천사도 바꾸지 않는 이 땅에서 내가 잘못되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서양 문학사에서 첫 번째로 외로움을 느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왜 인간이 아니라 악마에다가 이 감정을 대입시켜 놨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감정이 당시의 인간들에게는 너무 낯선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감정이었기 때문에 악마에 처음 대입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외롭다라는 이 감정은 이제 내가 과거에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물리적으로 내 주위에 그냥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옆을 돌아보면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정작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말할 사람들이 없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네트워크의 시대,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고 이야기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그 어느 시대보다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지금 외롭다는 이 감정 오늘 우리가 그 가지고 오는 주제가 나오는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죠. 남녀들의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가장 외로운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나오는데요. 10대들과 20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 세대들이 제일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통계를 들여다보면 내가 외롭다라고 대답하는 건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에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상황 자체가 아주 이제 좀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극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있지만 청년 고독사라는 고독사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이 왜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현상이죠. 그런데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이것이 의학적으로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독사는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으로 죽는 사람들, 외로움 자체가 사인이 의학적 사인이기 때문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뭐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증거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시신을 걷지 않아서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를 우리가 무연고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연고사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연고사의 증가 패턴을 보고 우리가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5, 6년간 통계를 들여다보면 20, 30대들의 청년 무연고사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무연고사는 단지 청년들이 20, 30대에서 혼자 살다 혼자 죽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 20, 30대가 사망했다는 말은 사망했는데 시신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대개의 경우 부모가 시신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가족의 해체, 약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유대의 붕괴 같은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실제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장 많은 포션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20대와 30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20대와 30대들의 1인 가구가 되는 이유가 자발적 1인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통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안에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가난해지면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빈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건국된 이후에 부모들보다 최초로 가난해지는 세대가 됩니다. 지금 20대와 10대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구체적인 통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거의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외로움부 장관을 왜 임명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영국 사회가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자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던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조 콕스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조 콕스 하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모으게 되는 거죠.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의 노동당, 보수당 가리지 않고 초당적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영국 사회가 어떻게 외로움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어떤 제안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국가적 리더십을 마련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국가적 지표를 개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 정책을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오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2018년 1월에 최초 영국 정부에서 실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는 첫 번째 조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7개 부처가 합동부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실제 재정을 분배하기 위한 대책까지 다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로움에 관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믿기진 않겠지만 영국에서는 영국의 동네 주치의 제도죠. 동네 주치의들에게 이제 자기가 외롭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이유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걸 저희도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저는 외롭다라는 이유로 병가를 준다고? 라고 해서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았는데 제 조카가 사실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진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제도를 제안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영국 정부가 조처를 취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냐라고 하면 실제 인간은 그렇게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외롭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 과거 16세기, 17세기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물리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너무나 낯선 감정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인간에게 처음에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인간 본연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감정이고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외롭다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옆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는 말이 이런 상황을 가장 잘 표현했던 말은 사실은 이게 외로운 군중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는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들어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The Lonely Crowd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군중 다 같이 모여있으나 외롭다라는 그런 걸 뜻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미 1950년대부터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이 외로움은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학이 외로움을 다룬다고? 사실 영국이 2018년 1월에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외롭다라고 하죠. 이거 장관까지 임명할 일인가?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정치철학자가 왜 유명해졌냐면 전체주의의 기원들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최초 탄생한 인류의 최초의 정치가 전체주의라는 건데 이 전체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주의를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밑을 찍어 눌러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전체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도움 없이 버려진 외로운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지지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내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없고 힘들 때 어떤 정치인 등장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데 누군가 그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의 실체가 히틀러이든 트럼프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정치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간현상에서 사실은 영국이 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임명을 할 때 영국이 어떤 통계를 주고 있냐면요. 영국인의 6,6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늘 외롭거나 자주 외롭다라고 답하는 상시적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국보다 외로움 장관이 임명이 된 영국보다 좀 더 좋지 않은데요. 그 통계는 제가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건 우리한테 스스로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불러줍니다. 나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지? 어떻게 살았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하나 없는 거야?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한나 아렌트가 말하기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미 타자를 상실한 상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질문의 마지막은 어디 갔냐면 도대체 나는 이 세계에 왜 존재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가기 때문에 세계마저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롭다라는 말은 뭐냐? 나를 잃고 타자를 잃고 세계를 잃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외로움 자체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잃고 세계를 잃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 자체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불신사회에 가깝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사회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경제적 상황으로 보면 불평등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일수록 이 외로움이 깊어지는 영향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격차가 벌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발상이 지배할 때 특히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것들이 지배할 때. 실제로 이 능력주의라는 것들은 이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만든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마이클 영은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IQ고 하나는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 마이클 영이 말할 때 이 능력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노력은 기본값이고 능력의 차이를 만드는 건 재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능력주의가 사회에서 작동할 때는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재능은 지우고 노력을 강조하죠. 그러면 능력주의가 갑자기 뭐로 변해버리느냐?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변합니다. 근데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변하면 갑자기 아무런 도덕과 상관이 없는 능력주의가 도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왜? 노력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뒤로 밀려난 이유는 뭐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밀려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했을 때 노력하지 않아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부도덕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사회나 국가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아니면 호소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바우만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영국의 Y세대, 유럽의 Y세대 이 세대에 해당하는 이 세대들이 능력주의로 무장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세대는 어디냐? 소위 MZ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MZ세대라고 한꺼번에 묶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핑클과 에스파를 같이 묶는 거죠. 핑클은 핑클이고 에스파는 에스파죠. 전혀 다른 세대이지만 이 세대들을 관통하는 윤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자기 생존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는 자기 책임의 윤리로 무장한 세대들이 바로 요 세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능력주의 내면화라고 해서 그림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실제 이건 2018년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배가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공정한 분배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혹시 66%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령별, 소득별, 그 다음에 이념 성향별로 조사를 했는데 이 능력주의에 대한 찬성에는 소득도 상관이 없었고 이념도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연령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전 세대와 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주의 분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양 가족 수가 많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금을 좀 더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요. 부양 가족 수가 많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 58%.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그럴 필요가 없다. 69%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네가 어려운 건 네가 해결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아주 지배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발상들이 이 통계를 만드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발상들은 한국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노동윤리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능력주의가 재능을 지우게 되면 노력주의가 된다고 그랬죠. 능력주의와 노동윤리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년간 통계를 쭉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보이냐, 어떤 그림이 보이느냐, 한국인에게 한국인의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지런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대답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연도별로 쭉 조사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부지런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강조하는 성향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 보시면 책임감이 강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노동윤리가 자기 책임의 윤리로 옮겨가고 있는 거. 능력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우리 공정성 담론이나 이런 것들 안에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 책임의 윤리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자 도생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정성 담론을 다 들여다보시면 그 공정성 논의의 내용이 이겁니다. 국가야,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남게 그 환경을 보장해줘. 여기에는 내 같은 세대의 친구들에 대한 연대의식, 동료의식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알아서 잘 살아남을 테니 그 환경을 보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사회가 외로워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떻게 외로울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로움과 관련해서 딱 한 번에 유일무이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수소가 언제 일어났느냐?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2018년 4월에 우리는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26% 정도가 항상 외롭거나 자주 외롭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위험군으로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해서 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요. 26% 정도가 이걸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상시적 외로움이 6,600만 명 중에 900만 명 통계로 근거 제시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것만 본다면 그것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아까 말한 실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60대부터 쭉 내려가 보십시오. 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외롭죠. 젊어질수록 외롭다라고 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가장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60대 이상의 집단이 가장 외롭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면 더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대에서는 오로지 15%만이 외롭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에서는 27% 이상이 외롭지 않다고 답해서 외롭지 않다에도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패턴은 전 세계적인 패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외로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그 젊은이들이 외로워지는 통계 속에서도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심각한 걸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에 관한 통계들을 들여다보시면 1인 가구에서 46%가 외롭다고 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오로지 10%만이 외롭지 않다라고 답하는 걸 볼 수 있고 2인 가구 이상이 되면 서로 비슷비슷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에서 외롭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득이 높아지면 외롭지 않다
한타라고 답한 확률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로움 패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젊을수록, 혼자 살수록,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이면 외로운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개가 다 따로따로 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함께 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유형이고 1인 가구의 최다 포션을 20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저소득층이 1인 가구들은 거의 70%에 이를 정도로 저소득층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가 다 만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OECD에서 삶의 질 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그런데 여기 이 질문을 보면 우리나라가 26% 정도, 그러니까 76% 정도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상시적 외로움을 답할 때 26% 정도가 상시적 외로움을 보상하고 보셨죠. 그 숫자와도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2017년 조사고 2017년 조사인데 아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던 건 2018년 조사고요. 그런데 이 2018년에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이 임명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국에서 2018년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그 전에 조사 결과는 93%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6%가 그렇다고 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외로움 현상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 여기 이 영국에서 보셨지만 이 두 젊은이들이 속할 곳이었죠. 속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이 소속감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렵고 힘든데 자기 어려움을 호소할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주보는 집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게 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 친구는 엄마가 있었죠. 엄마가 말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없고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아빠를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양극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적으로 들여다보면 2019년에 국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2018년 상위 0.1% 22,000명이 그 해에 27%에 해당하는 629만 5천 명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격차가, 우리 양극화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소득시장 현장에 들어가서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보시면 노력 능력과 노력에 따른 우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좋다에 답할 66%가 답한 거 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장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66%가 바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12%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 없이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존재된 우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감정에 우리 청년들이 20대들이 쉽게 시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움을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보내는 가장 극단적인 시도가 뭐냐? 자살 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살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살률과 자살 시도율은 완전히 다른 통계입니다. 자살률은 자살에 성공한 사람만 잡는 통계입니다. 자살 시도율은 자살에 실패한 사람도 잡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자살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70대와 8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 시도율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뒤집히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대는 비교할 집단이 없을 정도로 자살 시도율이 막강한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20대 통계에서 20개월, 남성의 20개월 정도는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왜? 군대에 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내방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잡는 통계인데요. 실제로 자살률은 국가 공식 통계이지만 자살 시도율은 국가 공식 통계도 아닙니다. 이건 따로 잡아야 되는 통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자살 시도 현황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외로워지고 있는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여러분 아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다 이 말씀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 바깥으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오늘 강연 시간 25분이라 원래 제가 3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걸 추격해서 이야기하다가 건너뛴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일자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내박혀서 능력과 노력들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직장에 취직한 사람의 100%인데 12%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은 반대편의 실업자는 통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10%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그래서 자기 책임의 윤리 바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자기 책임의 윤리 바깥으로 나가는 일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 연극에서도 연극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친구들의 대사들이 전부 다 혼자 하는 대사들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회일수록 더 그런데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나르시스들의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나르시스를 신화 속에서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냐? 에코라는 요정입니다. 그럼 뭐냐?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말들을 아무리 말해도 모든 말이 다 메아리로 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병청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리를 듣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병청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병청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소설 모모를 읽어보시면 모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들어주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화해하고 치유받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청 자체가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두 가지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병청대안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타인의 말을 하는 순간에 미리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판단하지 말라. 미리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병청대안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그 이야기를 인내하고 들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저도 학생들 상담할 때 제가 할 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듣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병청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독일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철학자인 한병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한병철 선생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공동체는 어떤 거냐? 병청하는 사람들이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다 보셨겠지만 이 고독과 이게 여러분 공연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 계신 이 예술가들이 언제나 타인과 접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 3, 4년을 돌이켜보면 전혀 그런 시간을 가지 못했던 분들이 바로 이 예술가분들이라고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술하는 분들이 늘 공연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생활고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처해 있고 그리고 예술하는 분들의 어떤 예술하는 이 공연하는 이 기간을 지나면 각자 다 분리된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하는 제도들이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있습니다. 엥테르미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실제로 예술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호망의 제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 연극을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을 한 번 두드림으로써 이 친구도 다시 희망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린 이 친구도 다시 희망을 찾죠. 그런데 저 문을 우리 개인이 정말 두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 문을 두드리는 게 국가의 제도여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저는 국가의 제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시장 속에서 어떤 것들을 맡겨놓는 것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일상 속 생활 속에서 내가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언제나 도움과 보호망 속에 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건 우리 개개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저는 국가의 제도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제도들 가운데 우리가 기본소득이니 기초자산이냐는 다양한 제도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는 하면 이렇게 개개인들 외로움에 처한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 옆에 있는 이웃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건 정말 주체는 누구냐? 바로 국가고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건너뛴 부분이 많았어요.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가 이 연극을 보는 동안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연극을 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공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시간짜리의 강연을 25분에 압축하려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다행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부족한 이야기, 또 아쉬운 이야기는 전달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세팅하는 동안 잠깐 정리를 하면 한 국가가 그 개인의 외로움을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 공식적으로 그 대체했죠. 영국의 외로움부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셨고 또 외로움의 의미와 그 연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통계적인 수치를 보니까 모든 세대에서 외로움은 드러나지만 특히나 이걸 하나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 20대 저소득층 미혼 남성이 포착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청년들이 있는지 더 살펴볼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외로움들이 더 가중될까라고 했을 때 자기 책임의 논리, 뭐 흔히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내 탓이라는 어떤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내 탓의 무게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경청하는 사회, 그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의 무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외로움 또 고립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많은 지혜를 얻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게 된, 그래서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치면 연관어로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자살? 그렇진 않았어요. 고독한 미식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밑이 고독사였습니다. 그만큼 고독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목숨과도 연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우리 주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독하지만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이 고독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이겨가고 실천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6개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리 하시면서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4분의 그 패널 분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각각의 경험들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종합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연령층 또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됐을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6가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질문을 이분들이 정리한 것을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지 그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먼저 고립과 단절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개인이 경험한 고립과 단절에 대한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술이 고립과 단절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고립과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고립과 단절을 이겨내기 위한 작은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어떤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구성해 보시면서 우리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만복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옆에 순서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현대무용가의 신 김동일님 나오셨습니다. 실버 연극단 봄소풍의 단원이신 김춘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이 희곡을 집필한 작가님이십니다. 신영은 작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명진학교의 조재학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보통 토론의 방식처럼 한 5분 정도 이내 시간에 준비하셨던 이야기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김동일님 얘기부터 들을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춤추며 살고 있는 김동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분 동안 발표하는 줄 몰랐는데 그냥 춘천에 온 지 이제 곧 4년이 되어가고요. 그리고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춘천에 오게 된 이유도 어떤 면에서 서울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서울이 약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많고 한데 오히려 그 속에서 약간 어떤 외로운 것도 있었고 오히려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잘 모였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빨리 해체되고 또 다시 만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계속 새로운 걸 하게 되는데 오히려 소진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춘천에 와봤을 때 좋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딱 오고 나서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약간 특히 무용이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공연을 많이 못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좀 힘들었던 게 모든 걸 이제 온라인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힘든 게 약간 이게 어쨌든 무용이라는 게 이렇게 직접 만나야 뭐 호흡도 느낄 수 있고 전달되는 게 확실히 좋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연극도 그렇지만 계속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영상은 좀 다른 매체 또 결국 뭐 댄스 필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용을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무용 같은 건 약간 요리 같은 거라 생각해서 음식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먹방을 보는 거랑 자기가 직접 먹는 게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어서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공연도 이제 극장이 아니더라도 뭐 집이나 카페에서도 하고 뭐 한편 극장이라고 해서 뭐 작은 공간에서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랑 모여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치유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런 거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공연을 할 때도 뭐 저도 오히려 원래 전공은 역사였거든요. 역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무용을 배우고 30살 때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제 작품을 할 때도 그런 뭐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질문했었던 것 중에서 요즘에 너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집의 기준, 좋은 곳의 기준이 너무 차단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의 소리가 안 들려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약간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내가 더 외롭구나 오히려 너무 이것만 보게 되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제안하고 싶은 거는 꼭 춤을 안 추셔도 되는데 뭐 춤이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특히 뇌 같은 경우도 뭐 움직이다 보면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자기 일에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춤이 아니더라도 많이 움직이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춘천 4년차이신 이제 시민이 되셨고 무용을 하고 계신데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무대를 만들어 시도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공이 또 역사하셨는데 인생에 또 아주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무용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마지막에 그 말씀 정말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더 좋아지니까 나 개인의 공간만 더 견고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외로움이 더 불가피해진 상황이 온 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였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진행하시면서 마스크를 발표하실 분들을 좀 벗어주시는 게 전달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객석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주시니까 괜찮을까요?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김춘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 연극인은 아닙니다. 시니어 실브 예술단에 연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한 30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외롭고 힘든 분들, 특히 시니어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히 여성분들이 과거에 공부도 안 시켜가지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정말 버스가 지나가면 저기 어디 가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서면 기사님 이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타고 보니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대를 나왔는데 잠깐 하고 결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마 저 팔자에 있는가 봐요.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글 교육을 한 20한 5년 정도 한글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자존감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에 그분들과 이제 자원활동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분들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통한 안부전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안부전화 프로그램을 또 병행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아까 우리가 지금 연극에서 본 건 젊은이들의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는 고령화 시대에 질병을 앓게 되고 또 빈곤한 그런 상태에 살아가시면서 이웃과 단절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처음엔 참 어렵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으세요. 제가 매주 연락을 드려서 통화를 하게 되면 왜? 나 죽었나 보려고 전화했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그 안부 전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내 부모를 상대하고 내 큰 형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말을 걸어드렸을 때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나 저 손잡이는 부채 좀 하나 구해줘.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손잡이 없는 부채는 갖고 다니기가 힘드시대요. 그래서 손잡이는 부채 하나 구해줘.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분하고 한 10년 정도 제가 교류를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하고도 교류를 통하면서 그분을 경로당까지 모시고 나오게 해서 결국은 제가 뭐를 했느냐면요. 역할극을 한번 했어요. 그 역할극을 통해서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네 분의 그 어르신 또래 집단에서 연극을 한번 했는데 그 역할극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연극이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연극이야. 이러면서 이제 특히 여성 할머니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고 하니까 너무 훈훈하다. 그리고 연극이 이게 재밌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또 다른 또 그룹을 해가지고 인형장에 모시고 가서 인형극을 함께 해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래서 한 30년 자원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 춘천이 고향입니다. 춘천 살고 다녔는데 연극을 제가 2학년 때 한 편, 3학년 때 한 편, 두 편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극하고 멀어졌다가
그분들을 통해서 역할극을 제가 이제 정식 연출은 아니지만 하여튼 시작을 해서 하면서 연극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남부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연극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2년차 이제 연극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저희가 공연을 뭐로 그러냐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이제 가미해서 제가 오베론 대왕 역을 하면서 그 연극을 한번 무대에 올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제가 추천을 받으면서 뭘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외로움이 뭐고 고독이 뭐고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고독부 장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로움이고 그런 장관도 안 되지만 일본도 2021년도인가 고독 고립 대책 담당관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본도. 그래서 세계에서 영국이 2018년 첫 번째고 일본이 2021년에 두 번째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장관급으로 만들어서 일본이 뭐 여러 가지 그 운동형 유턴이 많이 있고 힘든 나라잖아요. 일본도. 그래서 그렇게 선진국 쪽에서 지금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고독사라든가 고독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그 통계도 2023년도에 내년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의 외로움과 고립된 그런 생활, 단절된 생활. 단절이라는 것은 고독하다 못해 고립이 되고 캄캄한 동물 속에 들어가서 빛을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게 보면 우리도 다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는 고립된 상태, 넓은 힘의 고립 상태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때로 혼자도 외롭지만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단절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분들이 태양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왜? 단절되면 빛을 잃잖아요. 깜깜한 동물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태양이 돼서 빛을 조금씩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통하고 또 자원봉사를 통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들을 보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좀 노력하고 정부에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우리도 함께 노력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끝에 문자는 응원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랬어요. 자기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이웃들과 그 한글 문해 교육을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아까 그 김만권 교수님 얘기에서 그런 게 나왔죠. 그 고독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 그 김춘자님 옆에 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았겠다.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잊지 않고 전화를 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한 명의 삶을 같이 구제해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매주 하시면서 선생님도 또 새로운 길을 찾으셨어요. 연극이라고 하는 내 안의 열정을 다시 결국엔 참 아름다운 상호작용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아주 좀 아름다운 모형 이웃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우리 2학기 손님은 이 바로 희곡을 집필한 그 작가님이신데요. 이걸 보면서 이 작가는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본인이 세대는 어땠을까, 본인의 삶이 저기에 어느 장면에 어떤 대사에 딱딱 맞는 어떤 조응하는 것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은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렵네요. 아, 저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또 마이크까지 이래가지고 더 긴장이 되네요. 저는 지금은 대학로에서 극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글을 쓰면서 연출 작업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요거 올해 이제 제가 운 좋게 강원일보에 희곡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또 한 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작품 하나를 할 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공연하는 친구들을 매일 만나요, 진짜. 왜냐면 매일 저희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마치 내 옆에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막 그 2달을 막 지내거든요, 너무 즐겁게. 근데 공연이 딱 끝나면 실은 이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제 인간관계, 어쨌든 우리 둘의 관계들은 많이 돈독해지고 해도 결국 또 저희들은 다들 이제 각자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을 하러 가거나 이러면 이제 또 새로운 관계들에 빠져야 되니까 실은 그래서 저는 연극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되게 내가 외로움과 고독을 끊임없이 느끼는 직업인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근데 사실 또 이거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결국은 글을 쓰고 이제 연극 무대를 만드는 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 이야기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에 대해서 끊임없이 작품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저의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를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이해하고 설득당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설득당하려면 이 사람이 나와 어느 지점이 비슷한 건가? 나와 이 사람이 어느 지점이 닿는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실은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연극은 사실은 그냥 설득의 연속의 작업이에요. 내가 배우를 설득해야 하고 배우들이 옆에서 같이 하는 배우를 설득해야 하고 결국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객석에 앉아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설득해야지 사실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외로움과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지점에 아주 정점에 있는 게 연극 작업인가라는 생각을 좀 끊임없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고 아까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연극을 하고 있는 이제 제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지점에 다 스며들어져 있는 이야기여서 사실은 막 거창하고 엄청 멋있고 스펙타클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저한테는 이것이 가장 저의 이야기다웠고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1시간 동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 있었구나. 나는 저런 상황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처해서 저런 선택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부터 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도 사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결국 국가가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연극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다양한 예술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엄청 떨리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되게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얘기가 이제 여기에는 저도 좀 써놨는데 좀 주변에 사람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다 핸드폰 하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사람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저도 실은 오늘 나랑 작업하는 배우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의 얼굴을 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의 관심은 시선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지켜봐야 저 사람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래야지 저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아봐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떤 용기까지 갈 수 있는 건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을 보는 시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집에 가시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시면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핸드폰은 또 많이들 보시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제 거기부터 좀 시작일 것 같고
결국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여기에 지지 않고 끝까지 저는 저 자신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서 그런 기회들을 얻으면서 끝까지 지지 않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인생이니까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종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종결보다 훨씬 더 개연성 있고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연극을 보게 해주셔서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 잠깐 하면요. 저는 1996년까지 시력이 좌우에 1.5, 1.5였습니다. 꽤 좋은 편이죠.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제가 시력이 나빠지고 왼쪽은 앞쪽에 이제 형태만 보이고 오른쪽은 한 0.1. 여러분들이 안과 가시게 되면 시력판 제일 위에 4자. 제가 안과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423527, 3245 쭉 다 외웠었는데요. 지금 한 0.7 정도까지밖에 못 외우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도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2005년부터 춘천에서 우리 시각장애 교육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는 강원명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부터는 강원도 전체, 강원도가 혹시 몇 개 시군으로 되는지 아시나요? 예. 역시 우리 강원도 저도 많이 살아가는데 저는 그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 중대 실명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로 아니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각장애인들을 학교로 인도하고 특수교육으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18기 시군에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일주일에 제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다니면서 계속 지원해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조사되는 아이들이 강원도 내 18기 시군에서 한 40에서 60명 사이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13년부터 계속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1년 제가 운전은 못하지만 같이 이제 운전을 지원해주는 선생님하고 다니면 차량이 운행되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시각장애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쩔기도 하지만 우리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죠? 900냥. 예, 그냥 찍어주시죠. 900냥. 정답만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수업할 때 이렇게 발언을 많이 시켜서 학생들 900냥인데 저는 눈이 나빠졌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도 저는 무대를 보았고요. 지금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저기 앞에 있는 패널들은 앉아서 제 이야기를 역시나 같이 앉아서 보고 있고 모든 것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철학 전공하시는 분 계시지만 철학적으로 이 단순 본다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눈으로 좀 차용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지 다 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고립과 단절, 저도 처음 눈 나빠지고 학교를 한 2, 3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 눈이 당연하게 좋아지겠지. 단순 뭐 검사하면 낫겠지 해서 한 2, 3년 정도를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고립된 상태로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 같고 그 이전에 다들 공부를 잘하시겠지만 공부도 좀 잘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참 활발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고립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던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았던 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 시각장애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거길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고립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다들 저처럼 비슷하게 눈을 잘 못 보고 걸어가다가 의자를 부딪히면 서로 놀려도 전혀 기분이 덜 나빠요. 물론 기분이 나쁘죠. 근데 기분이 훨씬 덜 나쁩니다. 우리가 피어그룹 동질 집단을 함께 형성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정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춘천에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도청
육군 공무원도 계셨고요. 그리고 한의사분도 계셨고요. 의사분도 계셨고, 그리고 교장선생으로 퇴직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점은 모두 다 시각장애인이 되셔서 저희 학교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 사회하고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서 고립되고 단절되어서 살 수밖에 없던 것들을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지난 8월달에 우리 춘천문화재단에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 학교에 있는 시각장애 학생을 엑살 융합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 학교 학생도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예술 프로그램들,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요. 이 장애인,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늘려주시면, 그리고 굉장히 사진 동호회도 될 거고, 음악도 될 거고, 그리고 미술도 실제로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해 두 가지입니다. 역지사지. 저 사람 입장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식상한 말이지만 좀 많이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도 강의를 이래저래 많이 다니게 됐는데 가면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하늘 한번 천장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한 30분 계시면 다 목 디스크가 오시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들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더욱더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 좀 더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될 때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예, 우리 조 선생님께서는 중도 시력 장애를 시각 장애를 갖게 되셨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선생님의 공간 속에서 또 어떻게 그 연결을 또 이뤄내셨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애써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는 것 보니까 뭐뭐해 보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참 많죠. 뭐뭐 보다, 들어보다,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뭐뭐 보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여했었던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상당히 물론 즐거움도 행복도 느꼈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바로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예술이 하는 역할이 우리를 인사이드 하게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예, 네 분의 얘기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다 너무 귀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다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여기에서 혹시 서로 상호간에 혹은 아까 우리 김만건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상호간에 난 당신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서로 질문을 좀 해봐 주셔도 좋겠고 혹은 객석을 향해서 던지셔도 좋겠고 한번 좀 해보실까요? 혹시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김만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얘기 못 해갖고 나 집에 돌아가면 몸살 날 것 같아 하는 얘기 있으면 그거 좀 더 주셔도 좋고요. 네. 일단 마이크 있을 때 아니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외로움에 관해서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게 됐던 계기는 아마 제 전공 자체도 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간이 어디에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 정체성을 내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난 교사야, 난 누구야, 난 무용가야, 이런 식의 자기가 하는 일이나 소속된 집단을 중심으로 내 정체성을 밝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없거나 그리고 소속된 집단이 없을 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저는 우리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기술은 철저하게 불평등 분배는 양극화 분배를 하거든요. 철저하게 소수 집단에게 몰아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게 시장 분배에만 기대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호망의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뒤로 쳐져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분배 이야기 나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반박할 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사회가 도와주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같은 처진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그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변화 셋 자체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연이 디지털화되어 가면 되어갈수록 소수에게 공연 수익이 몰려 들어갑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법칙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분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저는 그 생각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면 너무 제가 반박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노력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는 발상 바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는 그 발상 바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3년 전에 그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인터넷에 떠 있는데 밑에 별점이 40개가 달리기 시작해요. 제목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분 한 분이 아니 책도 아직 안 나왔는데 도대체 뭐로 평을 썼냐고 뭘 근거로 썼냐는 댓글까지 나중에 달렸어요. 근데 그건 뭐냐 그만큼 우리 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발상으로 버티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도래하고 있고 우리 옆에 있고 그 발상을 붙들고 있으면 내 옆에 내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와 가까운 모든 그런 사람들의 안전이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발상 바깥으로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네. 열심, 노력, 밖으로 한 발짝 뭐 이 정도로 우리 한 발짝 일단 먼저 나가보는 거 거기에서 어떤 강박이나 두려움 갖고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저도 많이 공감해서 우리 좀 느슨하게 그래야 내가 느슨하게 만든 틈으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 마이크 또 안 되나요? 이건 제 거가 아닌데. 아 그래요? 이제 돌아가면서 네. 제일 확실히 되는 거는 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유선 마이크거든요. 디지털은 우리를 이렇게 소외를 시킵니다. 자, 혹시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스마트폰 안 보시고 연극 열심히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우리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집에 스마트폰이 우리가 그 친구 같이 생각하지만 그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 되고 자꾸 상업 그 공동체가 상업적으로 돼가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구매하고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고립과 그 단절 시대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썼는데 작가님 말씀 중에 저 동감하는 게 전철을 타보면 저는 전철을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이렇게 앉아서 보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두족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전부 밑에 보니. 그래서 모두 이 목 디스크가 경추가 망가져가지고 목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연극 와서
관람하시고 또 어디 음악회 있으면 음악회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친구 하나하나라도 자꾸 이렇게 이끌고 또 좀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또 손잡고 한번 뭐 공연에 한번 같이 좀 나가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저 할 게 없으면 함께 나와가지고 공원에 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삶이 진정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시겠지만 나만 하지 말고 또 다른 분과 함께 우리 산책까지 하면서 서서 한번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저는 석사천을 이제 거기 20술 살기 때문에 석사천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좀 걷다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새소리 뭐 오리끼리 뛰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좀 하다셔서 하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 그 스마트폰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스마트폰을 놓은 시간만큼 여러분의 그 연결고리가 커지고 예, 거기다 하늘까지 보면 덤으로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저희가 어느덧 2시간 이상 가까이 이 공간에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 2시간 같이 있는 동안에 선생님 말씀처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요 연극과 또 우리 이 무대와 우리에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한 2분 정도나 한 분 정도만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좀 받아볼까요? 객석 중에서 누가 없으실까요? 아, 네. 자, 그러면 조금 나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극도 그렇고 강연도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전 두 분의 연극과 강연에서 하나의 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게 있었는데 아까 두 젊은 부분 연극에서 주인공 둘 다 뭔가 우리 사회 일명 뭔가 꼰대 사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위주의. 이 한 친구는 직장에서의 그 어떤 소외감, 조직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의 계속 포기당하는 것. 뭔가 그런 것 속에서 청년도 되게 외로움이라든지 고립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고립되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 또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 저희 바로 윗세대들이 저한테 늘 버릇없다고 이야기하는 편이라 뭐 이렇게 근데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권위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믿는 세대일수록 그 권위주의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의 국가 경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가 만들었느냐 했을 때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믿는 세대일수록 그런 권위주의 의식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권위로 다가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가 꼰대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거기서 변명할 수 있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특히 외로움이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이시지만 우리 오늘 노인들도 외롭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문제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청년의 문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 시대가 가장 오래 살아야 되는 세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변화한 사회 속에서 처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세대고 그리고 그런 세대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들은 권위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이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위를 못 갖는다가 아니라 어떤 자기 세대의 자부심을 못 갖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분열되어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립되어 가고 그리고 같이 연대를 만들지 못하는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좀 우려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다른 분들은 저희 세대와 다른 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는 정치 철학자지만 권리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실제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일단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권위적이고 막막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까 면접을 수십 번 보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면접을 수십 번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회에 지속적으로 너는 아니다라는 걸 거부당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쌓이게 되면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사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통계적으로 가장 자존감이 낮은 세대들이거든요. 사실 그건 사회 경험 속에서 축적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주역이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고 젊은 세대가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서로 좀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일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저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려운 점은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일을 하는 시기라고 하는 일종의 그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이다 해서 비난을 받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한 분 더 있으실까요? 네, 마음으로는 다 모든 말씀들을 뭔가 이렇게 근데 어떤 말보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서로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 어떤 이 하나 고리 또 단절 이것을 넘어서 서로가 연결되려고 여기 와 있었다는 거 이게 어떤 인연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리들을 열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